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주제죠. 바로 돌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몸이 불편한 분을 이렇게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히는 일.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섬세한 힘 조절, 또 요령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로봇이 이 어려운 일을 안전하게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아주 흥미로운 최신 연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미야케 연구진의 연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람처럼 두 팔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의 자세 변환 보조,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는 것을 어떻게 배우고 수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로봇 기술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그 의미를 함께 좀 탐색해 보겠습니다. 뭐 복잡한 기술 이야기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로봇이 사람 자세를 바꿔주는 일, 이게 언뜻 보면 뭐 그냥 들어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난관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크게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힘 조절 문제입니다. 힘 조절이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 등 아래로 손을 이렇게 쑥 넣을 때는 불필요한 힘을 주면 안 되잖아요. 부드럽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프거나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또 막상 들어 올릴 때는 미끄러지거나 놓치면 안 되니까 충분한 힘을 딱 줘야 하거든요. 이 섬세한 힘의 강약 조절, 이게 필수적입니다. 아, 정말 어렵겠네요. 살살 할 때랑 힘줄 때랑 완전히 달라야 하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여러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예요. 손을 등과 침대 사이에 넣는 동작하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 이게 필요한 힘이나 움직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움직임이죠. 이처럼 성격이 다른 여러 단계를 로봇이 무르르득 이어서 수행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실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아, 환경 변수요? 네, 사람이 뭐 이불을 덮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안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침대 높이가 맨날 똑같으란 법도 없고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로봇이 스스로 적응을 해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간단치가 않네요. 사람이 하기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 로봇에게는 뭐랄까 더 큰 도전 과제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요즘 고령화 심각하잖아요. 돌봄 수요는 막 폭발적으로 늘고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이런 현실에서 이런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구진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아이디어로 돌파했을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네, 이번 연구의 주인공, 로봇 이름이 드라이 아이렉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드라이 아이렉. 이 로봇 치가 166cm에 사람처럼 양팔에 각각 7개의 관절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꽤 사람과 비슷한 형태죠.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기능이 그 각 관절의 단단함이나 유연함을 조절할 수 있는 임피던스 제어 기능이라고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물건을 살짝 잡을 때랑 꽉 잡을 때 팔의 긴장도를 조절하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정확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팔의 강성, 스티프니스를 조절하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로봇의 이런 물리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연구의 진짜 핵심은 사실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특히 심층신경망, DNN에 있습니다. 아, 인공지능 기술이군요. 그렇죠. 연구진은 심층 예측학습, Deep Predictive Learning이라는 접근법을 사용했는데요. 심층 예측 학습이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용어는 좀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로봇이 현재 자기 센서 정보들, 그러니까 카메라 영상이나 자기 팔 관절 각도 아니면 힘 센서 값 같은 거예요. 네, 로봇이 느끼는 정보들. 네, 그 현재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아주 짧은 시간 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순간에 자기 센서 정보가 어떻게 변할지를 계속 예측하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다음 순간을 예측하면서 움직인다.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냥 목표 지점으로 움직이면 안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로봇이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팔을 옮겨라 라는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다음 순간 내 팔은 여기에 있을 거고 아마 이 정도 힘이 느껴질 거야 라고 계속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자기 행동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죠. 이렇게 다음 상태를 예측함으로써 로봇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목표한 결과를 얻기 위해 예를 들어 부드럽게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선택해야 할지 더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냥 저장된 동작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뭐랄까 지능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지겠네요. 맞습니다. 훨씬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로봇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또 느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 예측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쓰는 거죠? 이 로봇은 크게 2가지 감각 정보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보는 능력, 즉 시각적 주의 집중입니다. 시각 정보. 카메라로 보는 거요? 네,
로봇 왼쪽 눈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서 현재 작업의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일으켜야 할 사람의 목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자기 손 위치 또는 침대 난간 같은 핵심 영역에 시각적인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는군요. 네, 초기에는 오른쪽 카메라 정보까지 같이 활용해서 공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사람 등 뒤로 들어가거나 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 그리고 핵심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능력입니다. 로봇에게 몸의 감각을 활용하는 능력을 부여한 거예요. 몸의 감각이요?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눈을 감고도 대충 내 팔이 어디쯤 있는지 아니면 손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로봇도 자신의 관절 각도나 각 관절에 걸리는 힘, 즉 토크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기 몸 상태를 느끼는 거죠. 아하, 로봇도 자기 몸을 느낀다. 신기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별한 신경망 구조인 선택적 커널 네트워크, SK네트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택적 커널 네트워크, SK넷이요? 그건 또 뭔가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마치 우리가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 멀리 보는 시각 정보보다는 핸들을 통해서 막 느껴지는 노면의 감각에 더 의존하게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잘 안 보이니까 손끝 감각에 집중하게 되죠. 네, SK네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로봇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어떤 종류의 몸 감각 정보에 더 집중해야 할지 이걸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관절 각도 정보에 집중할지 아니면 힘 센서 값에 집중할지. 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각이 달라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 등 아래로 손을 조심스럽게 넣을 때는 팔 전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관절 각도 정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반대로 힘을 딱 주어서 들어 올릴 때는 특정 관절에 걸리는 힘, 즉 토크 정보에 더 집중하는 식이죠. 와, 그러니까 로봇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감각을 더 믿을지 이걸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군요. 그냥 보는 거, 느끼는 거 합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막 동적으로 조절한다는 점에서 정말 진일보한 기술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 연구의 핵심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아까 말씀하신 임피던스 제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SK넷 덕분에 로봇은 지금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가, 아니면 오히려 힘을 빼야 하나, 이걸 자신의 몸 감각을 통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인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피던스 제어 기능을 사용해서 팔의 강성, 즉 단단함이나 부드러움을 실제로 조절하는 겁니다. 아하, SK넷이 판단하고 임피던스 제어가 실행하고. 그렇죠. 접근할 때는 팔을 부드럽게 해서 혹시 부딪히더라도 충격을 흡수하게 하고, 들어올릴 때는 팔을 단단하게 해서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식으로요. 즉 SK넷이 뭘 느껴야 할지 알려주면 임피던스 제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절하는 셈이죠. 이야,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보는 능력, 몸의 감각을 느끼는 능력, 이걸 또 지능적으로 통합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힘 조절까지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로봇의 능력을 어떻게 검증했을지 실험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네, 연구진은 실제 사람 대신에 키 180cm에 무게 8kg 정도 되는 마네킹을 사용했습니다. 아, 마네킹으로요? 네. 그리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침대 위에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로봇한테 동작을 가르칠 때는 사람이 모션 캡처 장비를 착용하고 원격으로 로봇 팔을 조종하는 방식을 썼어요. 아, 사람이 직접 시범을 보여서 가르쳤군요. 그렇죠. 사람이 로봇의 선생님이 된 거죠. 이때 세 가지 다른 침대 높이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로봇을 훈련시켰습니다. 훈련 방식도 흥미로운데요. 특히 그 힘 조절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아까 접근할 때랑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훈련 데이터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그 두 가지 다른 힘 조절 방식을 시연했습니다. 아, 일부러 다르게. 네, 마네킹 등 아래로 손을 넣는 접근 단계에서는 로봇 팔을 부드럽게, 그러니까 낮은 임피던스 설정으로 조작했고요. 마네킹을 들어 올리는 리프팅 단계에서는 팔을 단단하게, 즉 높은 임피던스 설정으로 조작했습니다. 어허, 로봇은 이 두 가지 상반된 힘 조절 패턴을 모두 보고 학습해야 했던 거죠. 그렇군요. 로봇이 그걸 구분해서 배울 수 있도록. 아, 근데 실제 평가 때는요? 실제 로봇 성능 평가 시에는 항상 단단한 설정으로 고정해두고 로봇이 스스로 힘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학습된 능력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새로운 기술 고윤 수용성 주의 집중 SK넷 기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없는 기존 모델하고 성능을 직접 비교했다는 거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신기술이 정말로 성능 향상에 기여했는지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침대 높이 3가지를 추가해서 총 6가지 다른 높이에서 로봇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네킹을 일으켜 앉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로봇이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력 테스트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똑똑한 로봇 기대만큼 성능을 보여줬나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놀라웠어요. 오, 이 고유 수용성 주의 집중 기능, 즉 SK넷을 탑재한 로봇은요. 훈련받았던 3가지 침대 높이에서는 100% 완벽하게 작업을 성공했습니다. 100%요? 와우. 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훈련 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 가지 높이에서도 평균 90%라는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90% 성공률이요? 처음 보는 환경에서도 거의 다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결과죠.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성공 사례 그림 5에서는 로봇팔이 정말 마네킹 머리 같은데 부딪히지 않고 등하고 침대 사이 그 좁은 틈으로 정확히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만 힘을 줘서 딱 들어 올리더라고요. 네, 아주 안정적으로 수행하죠. 반면에 그 SK넷이 없는 모델의 실패 사례 그림 6을 보면 막 머리에 부딪히고 제대로 못 들어가고 좀 불안정한 모습이던데요. 네, 그 차이가 바로 SK넷의 효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드렸던 정확한 힘 조절 능력입니다. 로봇 왼쪽 손목 관절에 가해지는 힘, 즉 토크를 측정한 그래프, 그림 8을 보면 이게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아, 그 그래프요? 네, SK넷 모델은 접근 단계에서는 평균 1mm 미만의 아주 작은 힘만 사용하다가 들어올리기 단계에서는 평균 1m 이상의 충분한 힘을 사용하는 아주 뚜렷한 패턴을 보입니다. 단계별로 힘쓰는 게 확 다르네요. 그렇죠. 마치 로봇이 지금은 살살해야 돼. 지금은 힘을 줘야 해. 이거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반면에 SK넷 없는 모델은 이런 힘 조절 전환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로봇이 상황에 맞게 힘 조절 방식을 바꾸는 법을 학습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뛰어난 환경 적응력이에요. 아, 침대 높이가 달라도 잘하는 거요? 네, 침대 높이가 달라지면 로봇팔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 높이도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SK넷 모델은 침대 높이가 바뀌어도 마네킹 등에 정확히 도달하기 위해서 팔의 최종 높이 궤적을 스스로 알아서 잘 조절했습니다. 그 그림 9를 보면 나오죠. 네. 높이에 따라 팔 경로가 달라지는 게 보이네요. 네, 훈련받지 않은 높이에서도 로봇이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움직임을 성공적으로 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조했던 SK넷의 결정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넷이 없는 모델은 왜 자꾸 실패했을까요? 글쎄요. 힘 센서는 있었을 텐데요. 네, 힘 센서는 있었죠. 근데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단순히 힘 센서 정보만으로는 언제 어떤 종류의 감각 정보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보는 있는데 뭘 봐야 할지 모른다. 그렇죠. SK넷은 바로 이 주의 집중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로봇이 관절 각도 정보, 즉 움직임 패턴 파악에 필요한 정보와 토크 정보, 즉 힘 감지에 필요한 정보 사이에서 적절하게 초점을 전환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네. 특히 힘 조절 정책이 바뀌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들어 올리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내부 과정치값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와, 정말 똑똑한데요? 그럼 시각 정보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한 건가요? 11. 마네킹의 목 주변이나 로봇 저신의 손, 침대 난간같이 작업의 중요한 영역에 꾸준히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보고는 있었군요. 네, 주변 공간을 정확히 인식하고 또 침대 높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시각 정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와, 그럼 종합해보면 정말 놀랍네요. 단순히 주변을 보고 또 자신의 몸 상태를 느끼는 것을 넘어서 어떤 감각 정보에 더 귀 기울여야 할지 이걸 스스로 판단하는 선택적 주의 집중. 특히 그 SK넷 능력을 통해서 힘 조절과 환경 적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군요.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로봇이 마치 정말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성과 자체도 물론 흥미롭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실험실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단순히 그냥 정해진 작업만 반복하는 그런 기계를 넘어서 사람과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또 예측 불가능한 실제 환경 속에서 섬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에는 이런 로봇들이 정말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간병하시는 분들의 그 고된 육체 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네, 정말 힘들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에 꼭 의존하지 않고도 더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연구는 그런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그 답은 단순히 이를 대신하는 로봇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과 공존하면서 실제 환경의 복잡성에 적응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섬세하고 안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랄까 진정한 의미의 돌봄 파트너로서의 로봇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파트너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네요. 오늘 저희는 휴머노이드 로봇 드라이 아이렉이 시각적 주의 집중과 고유 수용성 주의 집중, 특히 그 SK넷을 활용한 이 두 핵심 능력을 정말 지능적으로 통합해서요. 사람을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는 이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을 놀라운 성공률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신 연구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물론 아직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마네킹 실험이었으니까요. 네. 연구진도 언급했듯이
앞으로는 로봇의 몸통 움직임까지 활용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거나 더 다양한 체형의 마네킹 또는 실제 사람 데이터로 활용하고 더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실제 사람 데이터는 또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로봇이 스스로 고개를 돌려서 필요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능동적 지각, 액티브 퍼셉션 같은 더 발전된 연구도 필요할 겁니다. 할 일이 아주 많군요. 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한다면 글쎄요,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 우리의 돌봄 현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과 로봇은 어떻게 서로를 도우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오늘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는 여기까지입니다. 로봇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돌봄 환경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